그러니까 서울에 내가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고 싶다. 너무 좋은 기회거든요. 네. 많이 싸게 낙찰이 되니까. 떨어진다고 해도 내가 낙찰 받은 금액보다 더 떨어질 수는 없을 정도로 싸게 낙찰이 돼요. 안녕하세요, 부령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부동산 경매로 인생을 샀다라는 책의 저자이신 새벽하늘 김태우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저는 부동산 경매 베이스로 투자를 하는 투자자이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 법인도 운영을 하고 있고, 다꿈스쿨이라는 곳에서 부동산 경매 기초반, 실전반 이제 뭐 강의도 하고 있고요. 제 블로그도 뭐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저런 경매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매 전문가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새벽하늘님께서는 처음 경매를 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나요?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저도 경매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뭐 이런 관련된 지식이 거의 없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렇게 닥치게 되니까 막 검색을 막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야, 그럼 보증금 어떻게 되고 막 뭐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사실 경매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그 이미지가 네. 예전에는 사실 좀 많이 관심도가 떨어지거나 좀 무서워하는 그런 분야이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떤 게 매력이 있었길래 이렇게 경매 전문가로 지금 활동하시게 되는 계기가 됐던 건가요? 보통 경매를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네. 사실은 한 가지예요. 싸게 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네. 그 싸게 산다라는 메리트가 엄청 괜찮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2005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 그 경매로 넘어가고 막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낙찰을 받았어요. 결국 막 공부하고 해가지고. 낙찰을 직접 받으신 네. 거네요. 그럼 손해는 안 보셨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증금 일부는 못 받았는데 네. 그거는 이제 집주인 끝까지 찾아내서 음. 결국은 다 받았고, 이제 그 아파트도 시세보다 몇천 싸게 낙찰을 받아서 네. 이제 수익이 처음으로 이제 생긴 거죠. 오히려 수익이 생긴 거네요. 네네. 그래서 야, 이게 그때 당시는 뭐 시장의 흐름이나 뭐나 이런 거는 이제 뭐 아무것도 몰랐을 때니까. 네네. 그러고 있다가 이렇게 수익을 보게 되니까 네. 너무 재밌잖아요, 사실. 그래서 좀 더 전문적으로 내가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경험, 공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그때부터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경매 분야에 네. 계속 집중해서 하고 계시다. 네네. 자, 그러면 경매 투자 사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조금 버거워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첫 이미지, 첫 네. 느낌은 야, 이거 어렵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시나요? 근데 사실 핵심을 모르면은 정말 많은 공부를 해도 이제 뭐 권리 분석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네. 이 물건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네. 많이 돌아가게 돼요. 저 또한 그랬고. 근데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야, 이것만 일단 알면은 네. 거의 뭐 진행되고 있는 물건의 한 90% 정도는 다 입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안 해봤으니까 어렵고, 그리고 네. 사실은 또 어렵게 공부를 해서 더 어렵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경매를 이제 배우려고 하는 우리 초보 투자자들이 계실 텐데 가장 먼저 어떤 것부터 시작하는 게 맞을까요? 일단은 뭐 용어부터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거부터만 공부를 하다가 지쳐요.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 분석 내용이 있어요. 권리 분석. 네,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하면서 이제 용어를 익히는 게 가장 편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소 기준 권리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민사집행법과 관련된 어떤 진행 절차. 법 막 이런 얘기 나오면 또 그냥 보다가 이제 네.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간단하게 뭐 말소기준 등기, 말소기준 권리 뭐 이 말 자체도 좀 생소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정말 간단하게 권리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만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물건을 보는 거예요. 일단 물건을 먼저 본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흥미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야, 이거 한번 입찰도 한번 내가 해볼까? 그래서 가장 좋은 공부는 낙찰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하되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공부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라도 작은 거라도 낙찰을 한 건 받아보는 게 그럼 명도까지도 다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거든요. 명도란 말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그 명도라는 과정, 마지막 과정이 사실 명도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는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 거. 네, 내보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까지 어느 정도 한 텀을 돌려봐야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서 좀 뭔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 경매법정 가는 것만 하더라도 일단 버거워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경매 진행 절차가 보통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것만 가지고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간단하게 좀 소개시켜주면 아마 조금 이해하기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경매가 진행해야 되고 이런 건 또 너무 길어지니까 네네. 하여튼 이제 그냥 경매 물건이 그러니까 법원 경매 정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네. 진행되고 있는 물건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보기가 좀 불편하고 아까 뭐 얘기한 뭐 권리분석 어쩌고저쩌고 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이런 것도 발급받아야 되고 그래서 보통은 뭐 템크 옥션이든 옥션원이든 그런 유료 사이트들을 많이 이용을 해요. 근데 그게 좀 금액이 비싸요. 그렇죠. 뭐 네. 아무리 싸도 뭐 1년 정도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한 5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그리고 좀 메인급의 좀 사이트다 그러면 한 100만 원 정도 할 거고. 네네. 그래서 처음에 접근을 하실 때는 카페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 경매를 이제 하는, 운영을 하는 그 카페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강의, 이제 그런 걸로 접근을 하는 게, 그렇게 되면은 서로 이렇게 모아서 한 10명 정도가 모여서 네. 그냥 한 계정을 매입을 해서, 왜냐면 그 계속 전문적으로 안 보잖아요. 네. 그래서 가볍게 그렇게 접근을 해서 일단 물건들을 이제 많이 보겠죠. 음. 그러고 내가 입찰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해당 법원이 있거든요. 네네. 그 법원에 가야겠죠. 그 시간에 맞춰서. 그렇죠. 그 날짜와 시간에 맞춰서 이제 네. 법원을 가요. 가면은 이제 뭐 입찰표라든지 뭐 그런 거 네. 사전에 공부는 좀 돼 있어야겠죠. 음. 그래서 입찰표를 다 작성을 해서 입찰 마감 시간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 마감 시간 전까지 이렇게 함 같은데 그냥 넣는 거예요. 금액, 낙찰 금액을 적고. 그렇죠. 뭐 내가 입찰할 금액을 네. 적고, 그리고 이제 우리 매매든 전세든 이 계약할 때 계약금 내잖아요. 네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계약금식으로 이제 보증금이라는 걸 또 봉투에 같이 넣어야 되거든요. 네. 입찰표랑. 그래서 하여튼 그 형식적인 과정을 해서 입찰을 하면은 이제 다 시간이 되면은 입찰 들어온 것들을 다 열어서 이제 누가 얼마에 어떤 사건에 입찰을 했다라는 거를 앞에서 사건별로 불러주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내 사건 번호 이제 기억하고 있다가 그 사건 이제 개차를 할 때 내가 뭐 떨어졌다 또는 뭐 누군가 낙찰이 되면 얼마에 됐다 이제 그런 결과들이 바로 나와요 그날. 그러면은 거기서 만약에 내가 낙찰이 됐다, 영수증 같은 걸 주거든요. 네. 왜냐면 내 보증금에 대한 영수증이죠. 보증금을 네. 이제 안 돌려주겠죠. 그리고 떨어진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다 돌려주거든요. 네. 그거를. 그럼 난 낙찰을 받았으니까 그 영수증을 받아들고 일주일을 기다려야 돼요. 그럼 일주일 후에 이 경매 절차가 별다른 문제 없이 제대로 너 낙찰된 건 맞아 라는 이제 허가 결정이라는 걸 내려주거든요. 네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냥 허가 결정이 나와요. 그리고 또 일주일을 더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그 결정이 난 거를 이제 확정을 하는 시간이 또 일주일이에요. 그러니까 낙찰받고 2주 동안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2주 후에 언제까지 잔금 내면 돼요 라는 잔금 납부 기한을 정해서 네. 우편으로 고지를 해줘요. 보통은 확정이 난 날로부터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주거든요. 네네. 그럼 그 안에 내가 잔금을 납부를 하면은 그때 이제 내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뭐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네네. 뭐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 잔금까지 치르고 난 다음에 아까 네. 말씀하신 명도라는 절차가 그때 진행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는 내가 잔금을 낸 날로부터 그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전에 그냥 뭐 방문을 해서 언제쯤 나갈 것인지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해가는 과정도 이제 명도의 일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문 기사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네. 근데 요즘 시장이 워낙 좋지가 않다 보니까 막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낙찰이 안 된다, 뭐 유찰됐다, 네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신문지상에서는 이것 봐라 분위기 안 좋대네, 뭐 이런 얘기가 요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경매 투자를 우리 새벽하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이 생각보다 넓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신문 기사니 뭐니 매스컴에서 나오는 이제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네. 실질적으로 이제 하락하고 있는 지역들도 있고요. 그 메인이 수도권이잖아요, 사실. 네네, 그렇죠. 네. 수도권 그리고 뭐 일부 이제 뭐 광역시들도 좀 있고. 그런데 반대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지역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정책이나 뭐 포커스 자체가 수도권에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분리를 시키면 아까 야 낙찰이 잘 안 되더라. 그건 유찰이 되더라. 유찰이라는 거는 이 금액에 아무도 입찰을 안 해서 가격을 더 저감시켜서 또 진행이 되는 걸 이제 유찰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요, 계속 유찰이 되면은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렇죠. 더 싼 금액으로 낙찰을 받을 수가 있고요. 실제로 제가 이따가 사례를 몇 개 보여드릴 건데, 네. 지금 수도권은 거의 정말 주워 먹는 시장, 약간 좀 속된 말로 하자면 너무 싼 금액에 낙찰이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이제 뭐 이유가 보통 분위기가 이러니까 야, 더 떨어질 거야. 그럼 아무래도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도 적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정책 자체가 이제
다주택자가 또 집을 사는 거는 당장 취득세 부담에 걸리거든요. 네. 12%를 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을 걸러주는 역할을 해요.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있겠네요, 진짜. 네. 그래서 정말 실거주, 음. 수도권에, 그러니까 서울에 내가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고 싶다. 너무 좋은 지금 기회거든요. 네. 왜냐면 많이 싸게 낙찰이 되니까. 음. 더 떨어진다고 해도 내가 낙찰 받은 금액보다 더 떨어질 수는 없을 정도로 싸게 낙찰이 돼요. 예, 일단 수도권은 이제 그런 측면이고, 네. 또 지방으로 가면 오히려 막 오르고 있는 지방은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입찰을 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싸게 낙찰 받을 수 있는 폭이 네. 조금 더 좁겠죠.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항상 그런 시장이 대한민국 안에서는 존재를 해요. 서로 병존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경매란 사실은 자 많이 싸게 낙찰 받을 수 있는 시기는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 네. 대신 이제 뭐 하락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때는 뭐 우리 겪어봤지만 뭐 지난 몇 년 동안에 이제 수도권 조금 싸게 낙찰을 받지만 낙찰 이후에 가격이 올라주는 거.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런 아파트 투자는 그런 메커니즘이거든요. 근데 어쨌건 시세보다 항상 싸게는 살 수 있다. 그 정도의 차이만 좀 있을 뿐이다. 네. 네. 그러면 처음에 경매라는 걸 경험해 보신 게 이제 2005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셨다면 2008년 이후에 그 흔히 말하는 하락장, 이때도 굉장히 그 경매 시장을 보셨을 것 같아요. 그때 사실은 경매에 낙찰을 제일 많이 받았던 시기였어요. 아, 실제로. 돌이켜보니까. 저도 이제 침체장 때는 경매가 유행한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처럼 네. 사실 경기가 좋지 않을 땐 경매의 기회가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부동산 그 하락하던 그 시기 네. 또는 침체장 그 시기에 그때 분위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본인의 경험을 알려주신다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락기가 오고 네. 이제 그 하락기 중에서 또 안정기가 와요. 하락기 중에서도 안정기가 네, 온다. 그러니까 그냥 그 상태로 쭉 가는 거예요. 네. 안정적으로. 차라리 그때가 되면은 거래도 좀 빈번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 사실은 거의 역대적으로 거래량이 제일 없는 이제 그런 시기란 말이죠. 왜냐면 과도기적인 그런 시기다 보니까 네. 일단 살 마음이 지금 없는 거죠. 근데 그렇죠. 왜냐면 더 떨어질 것이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을 해서 이제 안정기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거래들이 이루어지는데 네. 아, 내가 이걸 사면은 막 올라서 내가 돈을 벌 거야.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거래 네. 자체가. 그냥 아파트다 그러면은 아, 그냥 내가 전세로 들어갈까? 아니면은 그냥 이걸 살까? 그러다가 이제 결정을 하는 뭐 실거주 목적 뭐 이런 것들이 많아지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 되면은 경매도요. 그러니까 싸게 낙찰받는 정도가 좀 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1억 이상 싸게 낙찰되는 경우들이 빈번해요. 요즘 사람들이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네네.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정기가 되면은 뭐 1억 이런 거는 정말 특수 물건, 그러니까 막 되게 어렵고 막 뭐 이런 게 아니면 절대 1억 이상 싸게 낙찰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제가 뭐 08년도부터 한 13, 14년 뭐 요 기간 동안에는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한 2억짜리 아파트다 예를 들어서 좀 네. 저렴하다 그러면은 한 1억 7천, 1억 8천 정도의 낙찰을 받으면은 네. 그냥 보통 평균적으로 이제 그래 왔거든요. 그 정도 한 2, 3천 정도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본다면은 거의 한 80%에서 90% 정도 1, 20%밖에 할인을 못 받는 거죠. 그렇죠. 이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장이 있었고 저는 그때 당시 그래서 특수 물건을 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하향 안정이 됐던 시장에서는. 그래서 1억 이상 이렇게 떨어뜨릴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조금 더 고급스러운 기술을 갖다 활용해서 그렇죠. 그래서 많이 싸게 낙찰을 받아서 물론 이제 또 풀어야 될 것들이 있지만 그래서 얘가 안 올라도 그냥 내가 처음부터 싸게 낙찰받은 그 마진으로 이제 수익을 그 기간 동안에는 네네. 이제 창출을 했었죠. 저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2008년 이후에 보면 특수물건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처음에 막 떨어질 때는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네. 그때는 싸게 낙찰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떨어지는 가격이 어느 정도 멈추고 막 움직임이 이렇게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때 이제 경매 시장이 괜찮다니까 막 들어왔잖아요. 맞아요. 들어오니까 또 이제 싸게 낙찰 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 유행했던 게 유치권. 맞아요. 예, 유치권. 그때 가장 붐을 이뤘던 게 유치권으로 제가 기억을 맞아요. 하는데 네. 유치권, 뭐 그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면 법정지상권 네. 되게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새벽하늘님이 그 당시에 침체장에서도 꾸준히 투자를 한 거 맞잖아요. 네. 당시에 침체장에 접어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 투자하셨는지 궁금해요.
딱 말씀하셨던 대로 유치권 정말 많이 했어요. 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또 제가 선호했던 것들이 이제 선순위 위장 임차인. 그러니까 낙찰자가 이 보증금을 물어줘야 될 것 같아 보여요. 그냥 외형적으로. 근데 좀 더 이제 조사를 해보고 내막을 알고 하면은 안 물어줘도 되는 이제 뭐 그런 두 가지 유형을 제일 많이 구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사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네.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내 투자금도 거의 안 들어가게 돼요. 왜냐면 이제 전세가보다 더 싼 금액으로 이제 낙찰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는 정말 투자금도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막 지어 짜고 해서 최대한 좀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유형.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더 싸게 낙찰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유치권, 뭐 위장 임차인 이런 쪽의 유형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본인께서 하셨던 것 중에서 기억나는 그런 뭐랄까 굉장히 싸게 낙찰 받았다. 뭐 이런 그런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거의 뭐 모든 물건들이 다 특수 물건이었거든요. 네네. 낙찰 받는 건들이. 네네. 그 중에서 기억나는 거는 그러니까 아직도 가지고 있는 애가 있어요. 그래요. 13년도인가 그때 뭐 완전히 바닥이었잖아요. 네네, 맞아요. 네, 서울에 26평짜리 아파트인가요? 그것도 또 역세권이에요. 3호선 또 역세권에 괜찮은 아파트인데 제가 그거를 1억 8천인가 낙찰을 받아요. 그러니까 유치권이에요, 그거는. 서울이고 네. 역세권인데 네. 유치권이 있어서 네. 1억 8천에 받았다. 네네. 그리고 이제 전세를 2억 500인가에 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치권 그거를 해결을 하고. 네네. 아직도 이제 그거는 계속 2년마다 뭐 전세는 계속 오르니까 뭐 그거 계속 받으면서 있는데 네네. 지금 최소한 뭐 6억에서 7억 정도는 네, 하거든요. 네. 이제 네. 그런 건들이 이제 몇 건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어쨌든 사람들은 항상 소액 투자에 관심이 제일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우리 새벽 하나님 같은 경우는 자금이 부족했던 시절에 네. 저금 투자금으로 경매 투자를 그럼 어떤 식으로 했느냐 이것들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이었어요. 처음에는 네. 단기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세를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때 당시는 이제 50%였어요. 지금은 70%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지방세까지 하면은 55%. 음. 그러니까 이 투자금이 적으니까 네. 그러니까 싸게 낙찰을 받아서 바로 파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 세금을 다 내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이건 뭐 근로소득이다. 왜냐면 계속 그 일을 반복을 해야 되고. 네네. 그래서 그거를 하다가 왜냐면 이거를 바로 팔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뭐 대출 받고서 그러니까 묶여 있는 돈과 기간이 좀 줄어들잖아요. 사실은. 네네. 일반 물건은 전세로 놓으면은 그래도 투자금이 좀 묶여 있어야 되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특수 물건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고 이제 그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컨대 그런 거예요. 아까 제가 1억 8천에 낙찰을 받았는데 그 2억 5백에 전세를 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한 2, 3개월의 그 기간 동안만 일정 금액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통장 네. 그거를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은 마이너스 통장 그리고 또 일부는 대출도 그때는 또 잘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치권이든 위장 임차인이든 이런 거는 대출 받기가 쉽진 않은데 그래도 다 이걸 받았어요. 그럼 내가 투자되는 금액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 네네. 또 이걸 전세를 놔버리게 되면은 투자금 대부분이 회수가 되죠. 오히려 이제 뭐 더 많은 돈이 더 들어오기도 하고. 네네. 그러면은 한 건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회수가 되면은 바로 이걸로 다음 건.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늘려가는 투자를 했었죠. 개수를 늘려가는 투자를 좀 더 많이 하셨나 보네요. 맞아요. 그러면서 전세 보증금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흔히 말하는 덩어리를 스노우볼을 키웠다. 네.